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지수가 확실히 위도 아니고 확실히 아래도 아닌 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양시장 모두 소폭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HBM 수요가 또 둔화될 것이란 이런 전망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이어갔고요. 또 이런 흐름 속에 바이오주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인 특징도 있었습니다. 오늘 경주마 기술과 오늘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천윤재 대표님. 네네. 네, 요즘 좀 지루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장 우리가 좀 지켜보자면요. 상당히 조금 답답하고 지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조금 차트를 봤더니 지루할 만도 한 게요. 우리 지금 코스피 시장 보면은 8월 16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움직임입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괄목할 만하게 봐야 될 부분이 결국엔 8월 16일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갭상승이 불러일으켜졌거든요. 네, 그 이후에 오늘까지의 좀 흐름을 보자면은 지금 3일 연속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8월 16일에 들어왔던 1조 2천억 원의 순매수 금액을 넘어서진 않았다, 매도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시겠지만 아직까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힘들 만한 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국내 증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결국엔 또 별거 없다 이거죠.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재료가.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하시는데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보다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국내 증시가 한 단계 조금 도약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 또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이 한쪽 섹터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 좋은 바이오 섹터도 같이 보시면서 의료기기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군에도 많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역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는 기대감을 놓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아니라 킹비디아 실적이라고도 얘기할 만큼 모든 이슈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뭐야 엔비디아? 네. 네. 뭐 사실 엔비디아 지난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별로 안 좋으면 뭐 지구 멸망의 날이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맞아요. 네. 그 워딩이 네. 네,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뭐 지금 사실 바뀐 건 없고 사실 이번에 뭐 지난주 잭슨홀 미팅도 그랬었고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또 분명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또 변동성은 있겠지만 또 발표하고 나면 한 곱이 넘겼다. 그러면 9월달 금리 인하 전후 또 움직이겠다. 네. 9월달에는 추석 연휴도 있고. 뭐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매달마다 중요한 것들은 매달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다만 네. 지금 종목들이 계속 보면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으면 어떻게든 팔려고 하고. 근데 또 오늘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래 꼬리 달고 양봉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무조건 안 좋게 보기보다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보기는 하는데 여차하면 역전을 하겠다. 약간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딱 지난주까지는 주도주 없이 특징주만 있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금 저는 이제 좀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계속 말씀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라고 하는 100만 원 일단 터치를 했죠. 네. 100만 원을 터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시총을 역전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3천억 정도 차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네. 장중에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역전을 일단 했습니다. 이게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유한양행 이슈가 있었고 보로노이드 같은 항암제 종목들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시나리오는 정해놓고 가는데 일단 시장에 수급이 거래대금이 없는 오늘 거래대금이
6조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8조 나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신규 상장주가 3조 나왔고 다른 주식이 5조 나왔거든요. 지금 일단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마른 상태에서 특징 섹터들만 그리고 특징 섹터 내에서도 특징 주 상위 종목들만 사실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네.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고 이런 장은 앞으로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답하지만 기저에서는 예. 뭔가 다음 슈팅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파를 모으고 있는 제가 에너지파라는 용어를 사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길을 모으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분수령은 엔비디아 실적이 될 것이고 대부분 아직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항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만약에 가이던스 수준이면 사실 그렇게 먹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안심하고 가는 정도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내심 바라고 있는 거는 이번 분기에 이제 가이던스가 287억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287억 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300억 달러 넘어가면 10%까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다 보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긍정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도 기회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올라가다가 빠지면 또 욕을 하고 네. 예, 계속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요즘에 조금 살짝 수세적으로 결과 보고 하셔라. 네. 왜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세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분들은 다 사셨던 것 같고 아직까지 안 사셨다는 거는 뭐냐면 의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차라리 29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새벽 6시에 발표를 하니까 장전에 이미 결론이 납니다. 네. 그러면 장 시작할 때 SK하이닉스가 개파락을 하든 아니면 갭상승을 하든 반도체주들이 이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텐데 뭐 그때 뭐 확실히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뭐 움직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빠지든 오르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뭐 조금 가이던스 정도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도 전년 대비해서는 뭐 굉장한 성장이기 때문에 네.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애널리스트 몇 분이 이제 꺾었습니다. 의지를. 예, 그래서 뭐 목표가도 내리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일단 HBM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근데 갑자기 모바일 디램이 튀어나오면서 모바일 디램의 재고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데이터 센터 지을 데가 없어서 뭐 더 사고 싶어도 좀 정체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지엽적인 기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저희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황 팀장님. 네. 의미가 이 거래량이 많이 없는 가운데 시총 순위가 바뀌었다. 네. 그것도 네.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작년 딱 이맘때쯤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이닉스하고 경쟁을 했었죠. 그때는 시총 100조를 놓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차트 모양 주가 흐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쭉 내려오는 그림이었고 네. SK 하이닉스 좀 바닥에서 턴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었고 지금 딱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죠. 에코프로 BM도 사실 계속 작년 8월부터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사실 뭐 큰 그 안에서의 뭐 오르락 내리락은 있습니다만 계속 일정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제는 사실 생각보다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이제 올라와서 역전한 건데 지금부터 과연 바이오가 주도주로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과거에 바이오가 올라갔던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과거에 뭐 줄기세포 사태부터 가기는 좀 너무 멀고 그 이후에 2015년에 한미약품의 사노피 기술 수출이 있었고 물론 결과는 또 안 좋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후반부에 이제 우리나라 항암제 회사들 이 이슈 열풍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코로나 때 뭐 관련 백신 관련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바이오 열풍이긴 할 수 있지만 약간 좀 한정적인
업종 종목들만 좀 움직였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바이오의 이제 약간 열풍들이 계속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면서 사실 뭐 껍데기만 바이오인 회사들은 사실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지고 과거의 바이오와 지금 바이오들은 사실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예, 확실히 최근에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들 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의 5월 한 해 주가 흐름들을 보면 단순하게 내러티브로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 철저하게 약간 계산된 그 하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하는 사업체 하는 그 약물들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돈을 진짜 버는구나. 과거에는 뭔가 뭐뭐 사람이 낫더래 또는 뭐뭐 할 거래 이런 약간 내러티브가 강했다라면 네. 이제부터는 딱딱 이렇게 해서 이 약물이 전체 시장이 얼마고 이 우리 약물이 베스트 인 클래스든 퍼스트 인 클래스든 들어가서 이 정도의 돈은 확정하고 간다, 확보하고 간다. 그런 계산하에 시총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일단은 돈이 되는 진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바이오들만 움직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뭐 삼성바이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장기 100만 원 터치하면서 그렇죠. 상징적인 어떤 선을 다시 한번 넘었단 말이죠. 네. 실적면은 사실 삼성바이오가 뭐, 딴지를 걸 게 거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너무 무겁다라는 맞습니다. 평가가 많았지만 네. 그 한계도 역시 지금 100만 원을 터치를 함으로써 넘어선 거죠. 네. 일단 오늘 터치했다는 거는 아마 90만 원대에 사셨던 분들은 나 이거 일단 사면 100만 원 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일단은 제일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100만 원 호가에서 싸움하신 그 이제 호가 막 창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일단 다 잡아 먹었어요. 오늘 다 소화를 했다가 오늘 100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장 중에는 좀 밀렸는데 이게 생물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T팜, 바이넥스 이런 거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 사실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같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랑 넘버스를 같이 가져가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물론 윗골이 달리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차익 실현도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기세나 추세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센티멘트 개선 이런 것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조금 그래도 편할 수 있는 게 바이오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 정말 압축해서 보셔야 돼요. 네. 네, 종목들을. 일단 황 팀장님은 바이오가 주도주로서의 어떤 지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넘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이간희 대표님께도 바이오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제가 한경에서도 유한양행 밀어가지고 지금 일부 프로에서 3위를 하고 있는데, 예, 자랑하시는 예, 자랑하는 겁니다. 네. 예. 유한양행이 쏘아올린 공이 생각보다 저는 일파만파 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한 10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오스코텍 자회사가 또 개발을 한 거고 오스코텍이 이제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유한양행에 있고요. 유한양이 이거를 같이 오스코텍과 연구하다가 다시 또 어디에 팔았냐면 얀센에다 팔았죠. 존슨앤존슨에 맞아요. 팔았죠. 존슨앤존슨이 이거를 또 임상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병용으로 해서 신약을 받았는데 1차 치료제로 받았죠. 1차 치료제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첫 번째 의사가 쓸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차, 3차 치료제들은 그만큼 덜 쓰인다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한번 HLB가 3차 치료제 지정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1차 치료제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게 빨리 됐고요. 그러면 한 10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졌던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약이 드디어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로열티를 처음 받는 구조를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받는 거를 처음 받게 됐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하는 같이 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쭉 높아지고 있고 유한양이 역시 잘하고 있어. 유한양행 파이프라인 뭐 있어? 쭉 찾아보는 거죠. 네. 이건 ABL 바이오랑 하고 이건 어디랑 하고 쭉 이제 찾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기에 또 이제 알테오젠은 이미 또 키트루다 SC가 또 9월 21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3상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팔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죠. 그러면 지금 이 로열티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열심히 약 만들어갖고 30% 조금 넘게 남거든요. 여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잘 만든 거 이제 팔리는 대로 그렇죠. 족족 이제 그렇죠. 근데 일정 부분을 그 가지고 돈 갖고 또 다른 좋은 물질 있으면 사와서 또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고 또 이제 로열티 받고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제 처음 만든 게 유한양인 거.
그럼 오스코텍 같은 회사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스코텍도 돈 걱정을 안 하는 회사가 됐죠. 예, 그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보면 지아 이노베이션이랑 같이 또 머크사가 지금 지아 이노베이션이죠. 그 유한양인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같이 하고 있는 약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공동으로 임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용으로. 네. 그러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바이오텍 회사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지금 요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항암 관련된 회사들 여전히 지금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가 당분간 저도 좀 이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반도체 사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예. 천 대표님, 예, 예. 바이오주는 천 대표님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뭐 좋다라고 봐야죠, 솔직히. 좋다라고 봐야 되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금리나 수혜주라고 우리가 뭐 2달 전, 3달 전부터 많이들 예상했던 거고, 한데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제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바이오주가 좋습니다 하면은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시청자분들은 바이오가 좋아?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대표님들의 종목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일장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조금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된다. 이미 지금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고 지금은 바이오 종목 좋다라고 하지만 약간 눌리는 시기를 좀 기다려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수급 많이 들어오시는 종목군 위주로 공략하셔도 저는 충분히 바이오 섹터에서는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반기 역시도 바이오 섹터는 주도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뭐 바이오 섹터에서 꼭 함몰되지 마시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우리가 단기간에 많은 큰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료기기 섹터에서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시장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거든요. 그쪽 섹터에서도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략해 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의견, 그걸 넘어서 의료기기에 대한 또 향후 생각까지도 저희가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었던 테마들 한번 짚어볼까요? 뭐가 눈에 띄셨습니까? 아마 딥페이크와 관련된 뉴스들 오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딥페이크 조작이잖아요. 네.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뭐 이렇게 합성을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AI가 어쨌든 보편화된 서비스로 계속 확장해가는 가운데 이 딥페이크 문제는 아마 네. 계속해서 문제들이 네. 커질 겁니다. 그럼 이걸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주들이 좀 네.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전형적인 저는 그냥 특징주로 보입니다.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그냥 오늘 급등했으니까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주도주와 특징주, 주도주는 없고 특징주만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표적인 특징주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슈들은 단발 이슈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다만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제 주변에서도 딥페이크로 피해를 보신 분이 있긴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SNS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보수적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네. 운용 이제 뭐 배경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계속 우리가 AI 시대에 발전하면서 사실 명과 암 쪽에서 계속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테마 정도로는 충분히 명분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 강력한 주도주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서두에 우리가 바이오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뭔가 주도주가 나타난다고 하면 언제든지 수급을 뺏길 수 있는 약간 단발적인 모멘텀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그 기업 오늘 특징주로 올라왔던 기업들이 이걸로 인한 특징주로 올랐던 기업들이 오늘 주가 올란다고 해서 네. 장기적으로 과연 이 사업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좀 뭔가 약한 재료이지 않을까 약간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봐서 딥페이크랑 보안이랑 정확하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네. 따지고 보면 맞죠. 시스템적인 보안은 사실 맞습니다. 딥페이크로 사진을 조작하고 합성해서 유포하는 것과는 좀 구분이 되는 문제인 거고
이거는 차라리 이 적발을 해서 영상을 제거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징주 다른 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코 원전 수주가 사실 우리 해외 원전 수출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되게 많이 주목을 했고 원전주들이 정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기업이 계속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고 결국 행동에 또 나섰어요. 체코 정부에도 지금 진정을 넣었어요. 한국 원전 수출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려했던 일이 또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웨스팅하우스가 원래는 이제 도시바가 갖고 있다가 이제 캐나다 회사가 이제 가져가면서 다시 또 이제 미국 회사가 갖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주인이 바뀌었는데 네. 사실은 도시바를 망하게 했던 주 요인도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번 적이 별로 없고요. 미국은 지금 1950년대 이후로 대형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웨스팅하우스 돈 벌 거리가 없는데 이 라이센스 어떻게 보면 주식 회사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다 뒤져봤더니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기술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약간 특허 사냥꾼 같은 그런 그렇죠. 행동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 이제 약간 기술 이전 해주듯이 이제 넘겨준 건데 그럴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이제 갑자기 이거를 수출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수출하면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체코 그러면 이제 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에 돈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럼 돈을 주고 그냥 라이센스를 주고 특허비를 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체코 원전 수주도 거의 지금 프랑스 대비해서 절반 가격이 있는데 네. 여기에 거기 돈 주고 나면 그만큼 그 고스란히 다 적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월 본기화가 앞서서 미국으로 이제 열심히 날아가서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됐고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체코에다 진정을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체코 정부는 당연히 우리는 한국이랑 얘기할 거야.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관련된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원전 수출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목리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원전 관련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심플하죠. 이쪽 아예 안 보시는 게 당분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주목을 받고 원전 시대가 또 다시 도래했다라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천 대표님. 네네네. 이러면 또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근데 이게 과거에도 조금 이력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UAE 바카라 원전 때도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주요 기술을 결국에는 수주를 해줬거든요. 네. 수주를 해서 넘어갔던 이력이 있던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벼랑 끝 전술이다. 왜냐하면은 협상 과정 중에서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또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복잡한 게요. 결국엔 제가 이 경주마 나올 때마다 지금 미 대선도 우리가 좀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데가 펜실베니아거든요. 네. 펜실베니아가 결국에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당한 경합 지역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측에서 주장하는 건 그리고 사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은 이 한국의 원전 기업들이 이 수주 다 가져가면은 우리 일자리 다 잃는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는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직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주요 설비 관련해서 수주를 해줘 버리면 또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기업은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네.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좀 관망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수원 측이나 우리 정부 입장은 기존의 웨스팅하우스가 주장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제 기본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찜찜한 거죠, 여전히. 네. 무언가 발목 잡히는 그런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 아까 우리 천 대표님이 펜실베니아주 얘기하셨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그냥 굳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경합주니까 이게 미 대선 이슈까지로 만약에 그죠. 혹시나 문제를 삼기 위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원전 수주하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진작에 탈락했던 회사잖아요. 사실 그렇죠. 냉정히 우리가 보면 경쟁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경쟁이 진작에 떨어지고 프랑스랑 우리나라 붙은 상태인데 몽지 부린다는 거는 사실 상도이가 아니죠. 네. 기본적인 상도이가 아닌 건데. 일단은 사실 이런 일이 적자 수주에 대한 우려 하나 있었고 이 오늘가 이런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수주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을 사실 생각하지 못했죠. 아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우려가 많았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국은 주가가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결국은 주가가 가격이 지금의 가격들이 말해주는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요소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목리를 들고 나왔다는 거는 그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한테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비춰주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원전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원전 기존부터 가지고 계셔가지고 발표하는 날 수주해서 좋아서 이제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팔고 계셨다. 대표적 그런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뭐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전략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다른 원전 기자재 주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음 턴이 언제 다시 이런 뭔가 수주에 대한 이슈가 언제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 원전을 올 여름부터 우리가 접근했을 때 수주 건도 있었지만 일단은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AI 전력을 대체를 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노선으로 전 세계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골자대로 일단은 큰 그림이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원전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가져가실 만은 하다 지금은. 근데 물타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근데 보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보유하실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AE에 수출했던 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 수주를 하고 지금 15년 만인가요? 네. 지금 네, 오래됐죠. 네. 다시 한번 해외 원전 수출의 쾌거를 이뤄낸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여러 가지로 움직였던 요인 중에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사업 발주가 되게 많을 거란 전망이 있었잖아요. 네. 유럽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그 많은 전력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 그럼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이번만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뭐 SMR 소형 원전이라든지 다른 유럽 쪽에서 발주가 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컨소시엄이 들어갈 텐데 그때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같이 협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일단 라이센스를 주고 일정의 피를 주고 기술을 쓰든가 지금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 한미 동맹인데 왜 그러냐?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 주인은 캐나다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회사를 샀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결정적인 시기에 돈을 더 많이 부르겠죠. 베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해결 방법은 떠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고 가야 사실은 나머지를 수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가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너무 저가 수주를 몰아가지 말고 그러면 사실 프랑스보다 가격 경쟁력은 그래도 아직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럼 유럽 쪽에서는 충분히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그쪽 웨스팅하우스가 얼마를 부를지 이런 협상 능력은 또 국가나 아니면 그 한수원에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나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 의견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그 2천억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주고 그때 당시에 로열티 문제를 확실하게 못 박았다면 지금 계속 발목 잡힐 일이 없었다. 이건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원전 수출한 모델이 APR 1000 네. 그리고 1400에 대한 모델인 건데 여기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는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 이고 체코를 방문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또 나올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사안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는 시끄럽습니다. 왜냐하고 전쟁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중동 국가들과 지정학적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는 전쟁. 지금 밤 사이에도 서로 전투기 띄우고 로켓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중동 전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뛰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사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지금 우리가 심각한 부분은 국제 유가가 3거래일 만에 8% 정도 급등했다. 이 부분이 좀 심각하고요. 네. 하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 좀 대입해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국내 증시는 좀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가자 지구 사태가 온 하루 이틀 지금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란의 개입 정도인데 이란 역시도 그렇게 크게 엄포는 났어요. 말로써 엄포는 났지만 크게 아직까지 개입하는 모습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셔야 되냐? 이 저녁에 우리가 보통 거래가 활성화되는 원유 선물 쪽 시장을 조금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요. 네. 이 원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WTI 선물 시장 기준으로 보자면요. 네. 우리가 이번 달에 78달러를 지금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 번째 돌파 시도 시기 때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 결국에는 중동 이슈입니다. 중동 이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결국 미국 항상 미 대선, 제가 꼭 미국 사람인 것처럼 와서 미 대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가의 상승을 별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가 78달러 이상 80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또 개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말을 안 듣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이란이 말로만 고백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인데 이란 국민들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경제에 젖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제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뉴스로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개입이 없다면은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이 80달러 아랫단에서 관리가 될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장 전일장에서 좀 올라왔던 유가 관련 수혜주들 역시도 좀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감 역시도 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단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란의 개입이죠. 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싸우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이 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고 이 이슈를 보시면 조금 더 담백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이 지금 이슈 가지고 국내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천 대표님의 의견은 그겁니다. 그런데 천 대표님의 의견에 제 걱정을 좀 질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겠습니다. 이란이 개입을 했어요. 보복 공격을 감행했단 말이죠. 지금 가자지구 협상이 일단 성과가 없어요. 이런서 이란이 개입을 하면은 또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 유가가 더 오를 수 있겠죠. 네, 자극받아서 오를 수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예를 들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할 수 있다. 그렇죠.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국채 투자를 한다. 네. 제가 너무 나간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우려될 사항들을 네. 걱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 다 아시지 않을까요? 이런 뭔가 분쟁 이런 것들 다 예방 주사를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맞으셨나요? 맞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만 해도 주식 이제 당분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언제 그랬냐는 아직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도 올림픽에 나올 수 있구나 저는 그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이제 언제부턴가는 전쟁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매수기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이슈가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뭐 터지고 뭐가 하면 그 기회를 딱 포착 삼아서 뭐 관련 무슨 석유 무슨 해운 뭐 이런 것들 이제 관련 종목들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로써 인해서 주가가 확 밀리는 케이스들이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중동에서 이슈가 얼마나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네. 우리 경주마에서도 항상 보면 고정으로 중동 분쟁 이슈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시간이 모자라서 안 했던가 다른 주제에 밀려서 안 했던가지 항상 뭔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희 이제 증권사 객장에서도 뭐 중동 분쟁이 있어가지고 뭐 주가 빠질 것 같다 또는 유가 관련 종목들 찾아보자 이런 관련 회의를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천 대표님께서 되게 굉장히 정말로 박학다식하게 설명을 다 잘해주셨어요. 근데 네. 결론은
대표님도 결론이 별 큰 의미,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없다잖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입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다. 그럼 방산주에 대한 주목을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방산주도 뭐 사실 이런 논리 지금 양 대표님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방산주도 이것 때문에 와 하고 볼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방산주는 이미 수주 잔고를 대부분 알고 있고 뭐 2차 계약 기다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를 따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전쟁이 확산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방산주는 꾸준히 좋아질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확산된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갑자기 뭐 안 올라가 정체돼 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뭐 여기서 10% 올라가고 네.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죠. 이미 이제 이미 동구권 유럽, 동유럽 쪽으로 우리 물량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 수주도 더 기다리고 있고 이 물량들이 들어가는 거를 체크하는 정도로 지금 오히려 계산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방산주한테 좋은 거는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지금 뭐 서로 뭐 수도도 공격을 하고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죠. 예. 네. 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일부 조그만 마을을 공격을 했고요. 또 러시아는 또 키우에다가 또 드론을 띄워서 또 공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러면 다시 이게 확전을 원하는 거거든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뭐 이제 그럼 젤렌스키는 해리스가 되는 거를 바라고 있고요. 민주당이 되는 걸 바라고 있고 네. 그래야 전쟁이 안 끝나니까.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되길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돼야 본인이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이게 이제 되게 두 지도자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두 지도자가 너무 반대쪽으로 좀 지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또 지금 아마 그 재건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트럼프가 되길 바라시겠죠. 그래야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테니까.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이 많을 텐데 저는 이 이슈는 너무 좀 낡은 이슈가 돼버렸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자주 본 미인이라 별로 안 이뻐 보일 수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시장에서 다뤄졌고 그만큼 익숙해졌고 어떻게 보면 이슈의 변화에도 둔감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마지막 이슈지만 제일 중요한 이슈. 왜냐? 엔비디아를 다룰 거거든요. 자, 엔비디아. 킹비디아, 엔비디아. 오늘 일단 엔비디아 실적 얘기하기 전에 오늘 일종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잘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실제 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된 반도체주의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 대표님, 예. 반도체주 흐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발표가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차피 내년치까지 캐파는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제 12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오히려 투심이 악화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3일 내내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점이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나? 이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파생 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특히나 지금 매도 포지션을 쇼 포지션을 많이 취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물 시장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코스피의 대표적인 두 종목을 매도세를 조금 연출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형태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오늘의 발표로는 크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한 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엔비디아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5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이 10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6분기, 7분기 연속적으로 이 수치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는
현재의 매출보다는 미래의 성장하는 매출에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발표의 그 주가의 실적의 추정치와 그리고 발표치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도약이 일어날 수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매출이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은 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조심스럽게 개진해 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아직 성적표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칩의 성장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AI 칩에 대한 수요가 꺾였냐? 전혀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놓고 본다면 워낙 그동안 주가가 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만큼 성장세가 이어질 거냐.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결정적으로 이번 주에 한번 저희 이제 같이 저랑 주식 모임해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AI로 뭘 할 수 있지? 였습니다. 사실 네. 지금 사실 당장 우리가 뭐 챗GPT나 뭐 관련 뭐 이제 그런 검색, 인공지능 검색에서 쓰는 건 있습니다만, 주변에 봐도 사실 유료 버전을 쓰신다는 분은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무료 버전도 충분히 할 만하고,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 소위 말하는 킬러 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AI가 발전을 해서 뭐 이제 대규모 이제 빅테크들은 이 나중에 킬러 앱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클라우드도 뭐 증설을 하고 데이터 센터도 올리고 계속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이제 계속 7월 달, 8월 달 내내 나왔던,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언제쯤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 투자로는 뭔가 성장성은 사실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성장을 했었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서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AI는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이 이 AI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걸 대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지금 사실 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올해부터 당장 HBM이 이제 인공지능 PC가 먼저 성장을 하고 내년이나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HBM이 탑재되는 스마트폰들이 본격적으로 쓰일 텐데, 네. 그때까지 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 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 사실 이제 이런 설비 투자 또는 대규모 생산, 이제 단순하게 엔비디아 실적 주가만으로는 반도체를 확 끌어올리기는, 뭔가 더 밸류에이션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반도체는 뭔가 계속 약간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뭔가 과거에 막 텐베거가 나온다든가 한미약품이 한미 반도체가 오래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 뭔가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약간의 캐즘적인 이야기도 하신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봐서는 킬러 앱이 없다라는 예.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대는 진보와 보수가 있죠. 정치적인 게 뭐라고 아니라 못 들었어요.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아, 진보와 보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먼저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도 마차가 더 안전하다, 자동차 위험해, 그 느린 걸 뭐하러 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나중에 말보다 더 빨라졌고 더 좋아졌죠. 검색 엔진을 만들 때도 구글이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그 검색 갖고 돈을 벌겠어? 그 당시에 월가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떼돈을 벌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의 시기인데, 지금 이제 거대 언어 모델 하고 있는 오픈 AI나 뭐 지금 서로 경쟁을 막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뭐 구글도 하고 있고, 문서 학습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미지와 영상을 학습하는 건데, 이미지와 영상을 학습하는 게 문서보다는 당연히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그걸 뭘로 돈을 벌 건데, 네. 그걸 광고로 돈을 벌지 아니면 B2B로 벌지 B2C로 벌지, 이거는 지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 간의 전쟁에서 아마 두세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AI 사업에서 다 손 띨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뛰거나 도태되거나. 아니면 특화해서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갈 텐데 그런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전쟁하고 있는 애한테 야, 너 돈 언제 벌어다 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갑자기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AI 전용으로 또 하나 져야 된다고. 네. 그 MLB 기판 만드는 회사까지 지금 오더가 더 들어와서 공장을 더 져야 되는데 이 수요가 과연 끊겼을 것인가? 그 엔비디아 실적이 300억 달러가 넘어가면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은 중간에 너무 기대해서 급등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좀 이제 쉬는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막 처음에 좋다가 네. 조금 이제 권태기 온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확인받고 싶은 꽃다발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네. 예, 요 타이밍 정도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분기점이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겠죠. 자,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한 건 후방 산업에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칩을 HBM이 대표적이겠죠.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러면 여기에 반응을 해서 움직일 거냐, 천 대표님. 네네. 걱정이 많은 게 폭락 장세, 2주 전 폭락 장세로 많이 이제 뒤로 밀렸잖아요. 예예. 이전 수준을 아직까지 회복은 못 하고 있어요. 네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래 엔비디아 실적이 하나의 또 기폭제가 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주가적인 관점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기폭제가 되지 못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예, 일단 뭐 지금 투심이 약간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하고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도 지금 또 낮추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반등 정도 나오는 거지 뭐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하반기 움직임이 나와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상당히 좀 반도체에 부정적인 네. 의견을 갖고 있어서 물론 예. 그런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은 자유입니다. 예,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 같은 질문 이제 우리 항 팀장님과 이건희 대표님께도 같이 드리고 짧게 해야 된대요. 1분밖에 안 남아서 30초씩만 드리고. 저는 확인하고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은 반도체가 다시 하반기 주도주로 갈 수 있느냐 딱 그 갈림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아직 회복을 못했고, 그러니까 일부 주도 섹터로 가는 종목들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그 이상으로 네. 올라왔죠.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특히 소부장들은 아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우리가 지금 나눴던 얘기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을 건데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저는 올라오고 나서 사도 전혀 늦지 않다. 네. 이건희 대표님. 예, 일단 저처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사셨을 거고, 그죠. 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부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29일 아침에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만약에 갭 상승해서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네.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늦지 않다. 예.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주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때는 오죠. 자, 이럴 때는 여유를 갖고 포트폴리오도 좀 재점검해 보시고요. 멘탈도 한번 다잡아 보시면서 요긴하게 이런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주만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